근데 이거 깍TV 하시는 지가 얼마큼 되셨죠? 저희 지금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네. 젊어지셨죠? 또 좀 이상한 젊으신 것 매력이 같아요. 있지 않아요?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촬영할 때 한 일주일치 웃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으로 웃긴 거 얘기하면 한 10분 동안 장난 아니게 웃길 수 있는데 그럼 저 잠깐 나가 있을까요? 바리톤 디트리 피셜 디스카우라고 피셜 디스카우. 슈베르트 다 녹음하신 분인데 어떻게 할게요? 디스카우, 데카우 이소나 저소나 디스카우. 올해가 소해해라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걸로 디스카우 마시는 데카우. 네, 저희 그 프로코프에프만 저희 예정된 시간 절반 이상 넘어가면서 촬영 시간이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면서도 이제 안 작가님 얘기 한마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놓칠 수 없는데. 아니, 지금 배터리가 55%예요.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이렇게 그래도 좀 조명으로 뭐- 켜놓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이렇게 조명 왜 이렇게 켜놓으시고 괜찮네. 계시지? 예. 저만 조명이 모르셨어요? 네, 저만 조명이 없길래. 보니까 PD님만 약간 꼬무죽죽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태양 CG 여기 노트북 조명 때문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거 최대한 밝게 조명 공사를 다시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인 것 같은데 뭐가 자꾸 이게 강하게 이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작곡가에 대한 설명은 지휘자님께. 이 라벨이라고 하는 작곡가를 설명할 때는 항상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작곡가가 있는데 바로 데뷔시 이 작곡가거든요. 이 두 작곡가가 인상주의 작곡가라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프로코피예프처럼 1900년도를 넘기신 그런 두 작곡가인데 두 사람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자면 데뷔시는 조금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색채감, 그런 음색을 연구하는 그런 작곡가였고 라벨은 어떤 틀 안에서 고전적인 틀, 그다음 형식 그 안에서 이제 색채 자신의 어떤 그런 거를 여기서 또 이제 소개해야 될 그런 화가 두 분이 계세요. 모네하고 마네입니다. 모네의 그림을 보면은 랜드스케이프, 풍경. 선하고 선의 그런 경계가 없다고 할까요? 데뷔시도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꿈 같고 좀 아까 추상적인 느낌? 추상적인 느낌. 그런데 이제 마네는 뭐 선이 조금 도드라지고 네. 그다음에 또 풍경화보다 인물화 사람을 외국 분인 줄 알았어요. 라벨이 이제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고 재밌는 거는 이제 데뷔시하고 라벨이 전부 다 같은 파리 음악원. 데뷔시는 10살, 11살 때 입학을 했고 라벨은 14살 때 입학을 했는데 둘 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막 적응을 잘 못한 편인 것 같아요. 라벨이 훨씬 더 적응을 못하는 게 라벨은 2번이나 퇴학을 했어요. 데뷔시는 또 상을 여러 번 탔어요. 로마 대상이라 하죠. 근데 그거를 몇 번이나 탔는데 라벨은 타지 못하고 2등 한 번 했나? 그래서 이제 라벨이 굉장히 슬픔이라고 할까? 슬픔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안 풀릴까 하는 그런 거. 그들은 친했나요? 모네하고 마네는 정말 끈끈한 그런 우정이 있었다는 네. 화가들. 데뷔시하고 라벨도 친하긴 했었고 라벨이 그리고 데뷔시를 굉장한 천재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끈끈한 우정이 있었다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고 약간의 서로 의식은 하고 있는 서로 거죠? 의식하는 정도.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마네 모네 또는 뭐 드뷔시 라벨 그리고 뭐 라흐마니노프랑 차이콥스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리는 둘을 자꾸 놓고 대결을 자꾸 벌이려고 그래요. 배틀을 네, 시키려고 맞아요.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작곡가도 작곡가지만 연주자들의 경우에 더 많은 배틀을 시키잖아요. 뭐 누구 대 누구. 이거를 사실 대중은 엄청 좋아해요. 네, 환호하는 그쵸. 거죠. 네. 뭐 로마 시대 그 글래디에이터 그것처럼 격투기처럼. 네 이건 대중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작곡할 이 자기의 일들에 바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중은 자꾸 그 둘을 매치를 시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꾸 화제가 되고 회자가 되고 계속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고 이건 우리가 하고 있어요. 드뷔시 같은 경우는 여자 관계로 바빴고 가장 나쁜 남자로 드뷔시를 딱 박아놨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뭐 오늘 드뷔시 얘기를 많이 할 건 아니지만 슈만이나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뭐 상처를 한 명한테 주는 것과 여러 명한테 주는 것 차원이 다르죠. 라벨 음악은 이제 저는 이제 피아니스트니까 확실히 피아노 곡에서 선율이 분명하게 인지가 네. 돼요. 그 선율이 인지가 분명히 되는 상황이 이 사람을 인상주의라고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일단은 이렇게 윤곽선을 흐려야 뭉개져 있어야지 인상주의 회화잖아요. 그쵸, 데뷔시. 드뷔시를 우리 연주할 때는 사실 맨 왼쪽에 소프트 페달을 많이 밟아요. 그래서 이제 음색을 이렇게 뭉개거든요. 근데 라벨만 해도 확실히 덜 밟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스트라 곡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림 네. 비교가 확실히 그래서 정확하긴 네.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들으실 때 데뷔시 음악을 들을 때 모네, 라벨을 들을 때 저 마네, 라벨이니까 마네, 데뷔시가 뭐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번 흉내 내보려고 그러다. 네.
이 라벨하면은 사실 이제 본래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전람회의 그린 편곡, 찌간느, 찌간도 찌간느. 유명하고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바느, 그렇죠. 죽은 피아노, 왕녀. 네. 너무 좋죠. 그런 곡들 정도가 되게 유명하고 사실 네. 이게 어미고이는 네. 그렇게 유명한 곡은 아니. 아기자기하고 아니죠. 이쁜 네. 곡이죠. 그래서 이 유명하지 않은 곡은 또 이제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라벨의 이 어미거이 모음곡은 동화라는 건 어렸을 때 읽는 건데 이 어미거이 모음곡은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을 수 있는 동화책인 거예요. 동화의 15가지 스토리를 모아놓은 모음곡이고요. 라벨이 처음에 이거를 피아노 폴핸즈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탄. 네. 네, 원 피아노에 4개의 손으로 2명이 앉아서 연주하도록 작곡을 했고요. 라벨은 결혼을 안 했죠.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았지만 정말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라벨의 친구 중에 조각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조각가 부부의 집에 가면 8살, 7살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미미와 장. 그래서 어른들끼리 뭐 와인 마시고 놀아야 되는데 애들 방에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에튜드인가도 네. 썼죠. 네, 아이들을 피아노 위한 예, 예. 그리고 얘네들이 또 연습 이렇게 칠 수 있게 이거를 만들어서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폴핸즈 곡으로 그렇게 작곡을 해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바느를 작곡을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이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에서 약간 그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바느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선율적으로도 그렇고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5개의 동화가 이제 하나는 세레나데이기도 하고 하나는 왈츠 뭐 또 하나는 야상곡 이렇게 조금씩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피아노니까 저는 이제 피아노 곡으로만 좀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1번 곡이 빠바느예요. 왕비가 공주를 질투해가지고 물레를 돌리다 가시에 찔러 죽어버려 하고 저주 내리는 그 말리피센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멜로디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이 분명한 멜로디가 있어요. 빠바느가 스페인의 그 느린 춤곡이잖아요. 이게 빠바느예요. 라벨이 우리가 파리지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태어난 거는 그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 쪽에서 태어났어요. 아, 스페인 가까운 곳에. 네, 아빠는 프랑스계 스위스인이고 엄마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시는 그 뭐 스페니쉬 랩소디 라벨의 작품 네. 그리고 그 찌간느 라벨의 그 여러 작품들이 굉장히 스페인의 그 느낌이 많잖아요. 그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바누도 스페인의 마르그리트 왕녀의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고 작곡한 거거든요. 엄마 쪽 외가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모자 관계 이상의 그런 친밀감을 가진. 그래서 또 혹시 결혼을 못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그때 파리에는 뭐 많은 화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창가도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물랑루즈 같은 그런 클럽 매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했던 곳이니까 이해를 하자면 라벨도 뭐 얼마든지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은 안 했어요. 이제 이게 뭘까? 자유분방함을 좋아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든 거 아닐까? 뭐 이런 저 나름의 생각을 해봤어요. 안 작가님 얘기하다 보면 클래식계 상당히 많은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다시 의미들이 생각해야 돼. 네. 듣고 있다 보면 진짜 그런가? 그런데 이제 클래식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도 어차피 이제 어떤 누군가의 인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누군가의 인생이 기록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 기록이 과연 진짜일까?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클라라 슈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피아노에 재능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아버지가 얘는 이거 분명히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다. 비록 여자지만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당시는 왜 다들 일기를 썼잖아요. 네. 아빠가 부르는 대로 써야 했어요. 아. 일기를 포장을 벌써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그 일기가 막 발견이 나중에 된다거나. 세상에 네. 발견돼서 역시 클라라는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아이였어. 이게 나오도록 아빠가 이렇게 종용을 해서 아빠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쁜 또 슈만한테서도 또 막 그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록들, 자료들, 편지, 일기 있는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는 그렇구나. 걸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자료가 나오고 기록이 나오고 누가 뭐 전기를 쓰면서 밝혀냈다 어쨌다 해도 또 역시 그 사람의 인생은 밖에서 아무리 들여다봐야 알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라벨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분이 아주 깔끔한 성격. 담배를 좀 좋아했지만 왜 담배 얘기하지? 하필이면 기침하고.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왜 담배 기침하니까. 담배를 좋아하는 거를 좀 몸으로 표현한 거. 저희가 흡연까지 얘기했네요.
딸이 네. 그 점을 못 네, 담배를 이제 많이 피우지만 사람은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향수를 또 프랑스 사람들이 또 맞아요. 향수도 많이 뿌리잖아요. 향수병, 조그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인데 막 화장품 바르고 좀 그런 사람 뭔지 아시겠죠? 아주 네. 깔끔한 그런 사람이고 이 아버지가 프랑스계 스위스인인데 시계공이었어요. 시계 만드는 사람. 시계공. 스위스가 시계잖아요. 예. 시계 장인들 요거 아주 섬세한 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라벨의 음악도 그림에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섬세하게 그리고 되게 조그만 소품들을 좋아한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 그리고 라벨의 집에 뭐 일본식 정원을 꾸며놓고 방도 조그맣고 그리고 라벨이 키가 150이었대요. 되게 작네. 그 시기에도 되게 작은 키 아니에요? 많이 작죠. 어쨌든 간에 사람은 되게 멋쟁이였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얘기. 제가 라벨 선율 얘기하면서 뭐 노래도 네. 부르고 네. 그러고 있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말리피센트 이렇게 동화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곡은요, 이 엄지동자 얘기 아시죠? 제가 이제 음악적으로는 이 라벨이 이제 당시 변박도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때 뭐 인상주의도 그렇지만 현대 음악으로 올수록 똑같은 4분음표를 근거로 첫 마디는 4분의 2박자, 그 다음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5박자, 다시 4분의 2박자. 그러니까 같은 4분음표만 세고 있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악보를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라벨이 이 피아노 곡을 처음에 작곡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연주하면 좋겠다 싶어서 작곡을 한 건데 이 아이들이 과연 연주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곡을 연주를 했던 아이들은 마르그리트 롱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 피아니스트의 제자들이 연주를 초연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샤를 페로의 동화를 기본으로 만든 스토리들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곡은 이제 이게 행진곡이네요. 저 이 곡이 너무 좋은 게 따라다라란 따라다라다라 이 그 오음 음계로 돼 있어. 이게 이제 이 파고다의 여왕인데 이게 동양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음계를 오리엔탈 쓰는 약간 거예요. 음계 예. 같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아기자기하게 네. 이렇게 아기들 같이. 그래서 이렇게 오음 음계로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곡이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왈츠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녀와 야수가 나와요.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래서 이제 위에서 미녀가 얘기하고 미녀가 얘기할 때 이제 이게 클라리넷이고요. 그다음 아래에서 야수가 바순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곡 이게 예전에 그 스카이캐슬에서 스카이캐슬. 이 다섯 번째 곡이 나왔었어요. 오. 요정의 정원인데 라벨이 왜 글리산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에서도 글리산도 하프 표현하고 많이 나오죠. 예, 관객들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하프에 또 조금 집중해서 네. 보실 수도 있고 라벨 어미거이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이 되겠네요. 그렇죠. 피터 네. 늑대처럼. 네, 맞아요. 네, 어떤 다 이야기를 가지고 펼친 음악이라서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여기가 지금 미녀가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가 지금 그 야수가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가 그 엄지동자가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다 상상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이런 거죠. 어떻게 예술가는 이런 동화를 근거로 이걸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이런 선율이 들어가고 이 리듬은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 놓게 됐을까? 이런 그 작곡가의 관점에서 이 곡을 감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음악의 뭐 특징이랄까요? 그러니까 문학과 음악의 결합. 네, 이렇게 한 그런 콜라보 작품인 거죠. 안 작가님 말씀하신 거 뚝 듣고 이제 공연 들어가면 아유,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쏙쏙 들어올 것 네, 어미거미 모음곡. 네, 어미거미 아주 모음곡. 제목도 앙증맞고 좋죠. 드뷔시와 라벨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재밌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심포니가 없어요. 교향곡이 없어. 교향시까지. 교향시죠. 교향시죠. 왜안 썼다고 생각하시는 사고로 죽는 바람에 못 쓴 거 아닐까요? 아. 사실은 쓰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택시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해서 조금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서 사실 작곡가면은 교향곡 하나를 써야지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이제 작곡가 나오셔서 아시는 저는 교향곡 쓰기 전에 그만둬서 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네, 정말 빠른 대답 정말 친절하시네요. 빠른 응답. 네. 결국에는 능력이 부족한 바스트 게 리스트.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안 썼다는 얘기가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관현악 법의 대가로서 어떤 다른 곡을 관현악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은 했어요. 하다 보니 막상 내 거로 하려니 이게 너무 부담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거고 제 생각에는 그 심포니라고 하는 그런 네. 어떤 형식 그거가 조금 어필이 안 됐을 거. 설득이 없었다. 꼭 써야 되는 이유? 뭐 그렇죠. 그래도 라벨 같은 경우는 피아노과 갔다가 작곡가로 다시 들어가기도까지 했는데 교향곡을 안 썼다는 건 조금 예. 뭐라 그러지? 좀 안타깝네요. 네. 네. 라벨이 좀 재밌는 게 아까 키가 150cm였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제가 놓쳤는데 굉장히 말랐어요. 몸무게가 되게 가볍다 보니까 이 사람이 프렌치 에어포스에 들어가야겠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냥 내가 맞아. 공군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타면 나는 조그맣고 가벼우니까 에어 같으니까 에어포스에 가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했는데 떨어져요. 왜 떨어요? 공군 조종사가 되려면 중력 가벼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심장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거든요. 부상병들을 그러니까 운전병으로서 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굉장히 고뇌에 빠져요.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계속 그걸 본 거예요. 정신 심리학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이 사람이 보냈더라고요. 교향곡을 작곡하거나 이런 거 좀 쉽지 않았던 게 이 사람이 한동안 작곡을 아예 못해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러다가 뭐 택시 사고로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굉장히 설득력. 네. 설득력만 네. 있나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작곡가는요, 작곡과에 들어가셔서 아시지만 처음에 노래 작곡하고 그다음 뭐 변주곡 작곡하고 그쵸. 소나타, 뭐 트리오, 그다음 마지막에 뭐 4학년 때쯤 돼서 이제 교향곡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그냥 거의 3학년 때부터 현대음악 3학년. 작곡하고 편성이 작은 것부터 작곡해서 보통 교향곡 그렇게 오페라까지 넘어가죠. 가는 예. 사람이 있고 슈베르트처럼 아예 처음부터 교향곡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10대 때 이미 뭐 교향곡 몇 개 썼으니까. 그런데 이제 라벨 같은 경우는 전자의 경우가 아니었을까. 좀 차곡차곡 피아노곡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올라가려고 했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설득력 있는 설득력만 안 있으면 안 작가님. 되는데요. 네. 근데 아니, 진짜 아니, 정말 뭐 그 예. 사람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예. 왜 교향곡을 안 썼습니까? 아. 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은 사실 어미거이 모음곡이 정말 아기자기하고 네, 귀엽고. 예쁜 네.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된 곡이다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4월 16일 날 저희 꼭. 경기 아트센터 통해서 경기필과 함께 연주하는 공연에서 감상할 수 있다. 네, 그 또 하나는요, 잘 연주되지 않는 곡이에요. 드물게 연주되는 네. 곡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 멘트는 야. 이거다. 끝.